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3 시민연대의 역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천입니다. 저희들이 4.3 시민연대에서 역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4.3 사건의 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런 제주도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사 프로그램 중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원래 강좌식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저희들 첫 강좌로서 일제시대 때의 공산주의 항일운동 일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박헌영의 공산주의 항일운동 1부, 2부로 나누게 됐던 것이고, 특히 이제 오늘 1부는 1919년부터 1920년 말까지 박헌영이 일경에 의해서 체포될 때까지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고찰하는데, 박헌영을 중심으로 했어. 왜냐하면 왜 박헌영이냐?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들이 제주 남로도당, 남로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로당은 해방정국에서 남조선 노동당 약자인데, 그 남로당은 1925년 4월 달에 창설된 조선공산당의 뿌리를 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4.3 사건의 뿌리, 남로당의 뿌리를 캐야 되겠다. 그러면 일제시대의 조선공산당, 항일운동 시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는 그 오늘 파트에서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리마인드를 키워드를 가져야 되는데, 왜 한반도에 공산주의자들이 발생했는가? 왜 항일운동가 중에서 일부가 공산주의 이념에 이렇게 올빵 심취했는가? 그런 의문점하고, 또 그 어느 지역에서 도대체 누가 그 조직과 분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굉장히 그 계보가 복잡해요. 그 무슨 파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점이고. 또 이 공산주의자들 당을 만들었는데 이런 그 강령 정책은 어떻게 해서 대중 노동자 농민 지식인층이 흡인되었는가, 이런 정학 정책의 문제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강좌를 열은 궁극적인 이유는 분들에게 궁극적인 의문을 갖자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인의 공산주의자들이 꿈꾼 신생국은 어떤 나라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있느냐, 또는 어나더 시스템, 다른 체제를 꿈꿨느냐,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의 실체가 뭔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에 미쳤는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죽자 사자 평생을 일했지만 김일성에 의해서 비참하게 총살당했지 않습니까? 응? 세파트에 물을 뜯기고, 그렇게 죽으라고 보상도 못 받고 죽으라고 공산주의 운동, 항일운동 한 겁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제가 박헌영 보면은 굉장히 인상이 음모가처럼 보이고, 음모를 하는 인트리거, 배우에서 음모를 잘하는 것을 보이고, 미소가 음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경을 끼면은 항일 독립투사 중에서 그 인텔리겐자, 독서를 많이 했어요. 뭐 공산주의 서적입니다만 독서를 많이 한 음흉한 모략가로서의 박헌영을 생각하게 됩니다. 박헌영은 별명이 한국의 레닌이라고 했습니다. 혁명투사, 한국의 레닌은 권력을 잡았지만 박헌영이는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려 하다가 실패했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었던 겁니다. 박헌영의 이력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900년생입니다. 5월 25일 충남 예산 출생인데, 제가 박헌영 항일 공산주의자들 좀 이렇게 서적을 보면서 박헌영의 좀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게,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산은 양반의 고향인데 어떻게 이렇게 골수 공산주의자가 나왔는가? 제가 참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양반 동네에서 이렇게 골수 공산주의자가 나왔는가?
수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학을 몇 개를 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 뭐 어학에 가장 능통한 공산주의자 중에서 가장 어학에 능통한 인물이 박헌영이었다 그래요. 그 아까운 놀이 아닙니까? 네. 일제강점기는 공산주의 독립운동가고 기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했고 노동운동가, 조선공산당 창당 주역을 했죠. 또 1940년 6월 월북 해가지고 뭐 시체처럼 관에 묻혀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부수상 겸 외상을 한 그런 정치가로서 면목을 보였고 북한에 있으면서 남한의 그 파업 폭동 나쁜 것은 계속 뒤에서 주모를 하는 모략가 있지 않습니까? 파업과 데모 폭동을 주도한 인물이고 6.25 때 김일성과 더불어서 남한에 20만 명이 있으니까 서울만 치면 남한 전국에서 20만 명의 남로당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공화국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김일성에게 호언장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허허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했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6.25 남침의 주역으로서 1번 책임자가 가장 책임자가 김일성이지만 그와 더불어 엄청난 남침을 펌프질 선동한 선동꾼 박헌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박헌영의 일대기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우리 대중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4.3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 4.3이 남로당이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뭐 제주남로당이 했느냐? 4.3이 제주남로당이 했느냐? 전남도당이 시켰느냐? 북한에 있는 박헌영이가 지령을 했는 그런 지령지가 나왔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주 4.3 폭동은 누가 했느냐? 남로당이 주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원경수님이라고 박병삼이 박헌영의 아들 박원순 시장하고 역사문제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박헌영을 재발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헌영 전집을 8권짜리입니까? 엄청나게 만들어 가지고 박헌영 새로 쓰기 작업을 하도록 한 게 우리나라의 박헌영 미화 작업을 하도록 한 게 원경수님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작용화가 여기서 박헌영을 미화하는 작업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박헌영 제대로 알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박헌영의 어린 시절 아버지 박현주 그 아마 정밀서에 쌀 장사를 하셨던가 봐요. 그 다음에 엄마가 모친인 이학규 이제 과부가 됐는데 이 둘이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첩으로 들어간 거죠. 이학규 씨가 박윤주 씨한 첩으로 들어가니까 서자는 첩의 자식이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제일 서러운 게 홍길동에도 있지만 첩의 자식 서자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뭐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는가. 첩의 자식이라고 것만으로 손가락을 받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박갑동의 그 박헌영 그 자서전 그 책 보면은 박헌희가 공산주의자가 된 첫 번째 원인이 서자 자식으로 분풀이를 해가지고 어떤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박갑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친 이학규 씨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좋은 꿈을 꿨다 그러네요. 태몽 꿈을. 그래서 박헌영이를 어릴 때부터 이거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귀케했다고 하는데 역시 태몽이 좋아서인지 영태 같다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항상 책을 봤다 그럽니다. 경성보통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오늘날의 경기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됐어요. 경기고로 나왔으니까 일제시대 때도 경성보통고등학교 나왔다면은 전국에서 수재들이 모인데 아닙니까? 지금의 경기고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 YMCA라고 중앙기독 청년회 그 당시에 뭐 사립학원이었습니다만 야간부 등록을 하고 거기서 발군의 영어 실력을 발휘하고 언더우드 같은 인물을 만나가지고 교회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접근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요. 교회에 건상 다닌 거죠. 성경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론적 자원으로 했었고, 3.1운동 참가를 하면서 일경의 블랙리스트에 첫 번째 오르게 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막 데모꾼으로 나가서 한 게 아니고 뒤에서 문을 쓰고 등사판 돌리기를 했는데, 일단 경찰의 요 시찰 인물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체포당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근데 이제 나라 국내 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친구 도움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갈라 했지만은 저 친구가 배탈 나고 맹장이 걸려가지고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뭐 굉장히 고생을 했면서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 경찰이 추적을 계속하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상해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 상해로 도주하면서 김만겸이라는 공산주의자를, 골수 공산주의자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세뇌가 됐던 것이죠. 자, 일본으로 이용간 이강수가 친일파로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어디서 했느냐, 이 땅하고 땅에 있는 물, 지형적인 것이 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박은영이가 미국 유학만 갔으면은 이렇게 골수 공산주의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디에서 공부하고 어디에서 놀았느냐, 이 참 그게 지정학적인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헌영이가 상해로 가니까 그 상해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헌영이가 공산주의에 빠진 동기가 뭐냐, 굉장히 애국심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3.1운동에 참가를 했는데, 3.1운동에 33인의 지도부들이 종로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잡아가라 해가지고 자진해가지고 수압 채고 가지고 얌전하게 종로경찰서에 들어가서 깜발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의문이 들죠.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은 10대 한창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런 실망도 있고, 그 당시에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 국가들,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 미국 자본주의 이런 제국가들이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2차 대전 이후까지 이후에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그 3.1운동에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로 해가지고 1919년 28 독립선언 그 이강수 같은 인물들이 그 쓰고 해가지고 그걸 미국의 우드로 윌슨 그 민족 자결주의에 이거 이렇게 하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국무부가 손을 못 쓴 이유가 일본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영국하고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있었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관계는 각별한 거의 동맹관계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영국 동맹관계죠. 영국하고 일본이 영일동맹 체결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의 전승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가. 그러면 조선의 독립이 돼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손을 놔버리니까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반발이 뜨거죠. 그런데 저 멀리 모스크바에서 레닌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레닌이 그때 그걸 보고 야 찬스다.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 레닌의 민족주의의 이 선언, 지원, 거기 또 1919년 코미테를 만들어지면서 이 약소국가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민족들, 소련 공산당 깃발 아래 모입시다. 돈을 주겠습니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무기를 주겠습니다. 하니까 박헌영 같은 이런 젊은 세대들은 야 공산주의, 소련 공산당이 최고네. 이제 이렇게 빨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말하는 듣도 보도 못한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 노동자 농민들이 천국이 되는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런 프로파간다.
뭐 공산주의가 지금처럼 완전히 그 실패한 그런 것이 뽀록이 난 그런 상태는 아니고 한참 레닌 정부가 공산주의 실험을 할 때 1917년에 모스크바로부터는 공산주의 실험의 바람이 쫙 그 아시아 전 유럽을 횡단할 때 아닙니까? 거지가 없는 나라다. 국가가 모든 걸 케어해 주는 나라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아직 환상이 있을 때니까 젊은 조선의 이 청년들이 헷가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레닌의 민족주의가 우드로 윌슨의 미국의 민족주의의 우세 승리를 거뒀다. 젊은 식민지 상태 젊은이들을 조선인들 공산주의로 꼬셨다. 미끼 밥을 던진 거죠.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레닌과 소련 공산당이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약소국가 식민지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을 전망 낚싯밥처럼 끌고 모아 가지고 소위 공산당을 일국 한 나라의 공산당 하나의 당을 만들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코민테른의 공작이 일어나서 소련 공산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정책을 세계 공산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그 낚싯밥에 걸린 인물 중에 하나가 박헌영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박헌영 같은 젊은 그 청년들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이론적인 무기로 무장을 해서 일제를 저항할 것인가 이게 이론 무장을 어떤 이론으로 그러면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적인 체제로 하느냐. 자유민주 체제는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임페리얼리즘, 영국 같은 나라, 유럽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제국주의화 됐으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약소국가에 폐해를 끼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겠다. 그래 뭐냐. 공산주의가 조선을 해방시키는 내 하나의 웨펀, 이론적인 이념적인 무기, 이데올로지컬 웨펀이라고 그러죠. 무기를 좋은 무기가 된다. 이념적인 무기가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운동하는 데 있어서 이중의 해방을 목표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민족해방. 우선 민족해방을 하자. 그러나 민족해방이 끝이 아니다 이야기야. 뭐냐? 계급해방. 민족해방을 넘어서서 그것은 1단계죠. 공산주의가 1단계고 민족해방이 되면 2차적으로 그것을 발판을 해가지고 2차 계급해방으로 가자.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그것이. 부르주아 계급을 처부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로 만들자. 그 공산주의 공산국가로 만들자. 이런 그 이중 전략, 이중 해방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뭐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20년대야말로 한국 공산주의 항일운동의 개학이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뭐 일제 경찰에 의해서 검거 당해가지고 조직이 거의 와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20년대에는 별의별 사상, 뭐 아나키스트,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온갖 이런 그 주의 주장들이 유럽으로부터 일본으로 오고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가죠. 미국에서 또 일본으로 가죠. 일본에서 다시 일본에 유학 간 우리 지식인들이 또 한국에 그 수입되고 또 일본의 그 이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 사상가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 공산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지식인들을 꼬셔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자기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개학이라면은 1924년부터 1932년까지가 그 8년 동안에 개화가 되는데 이렇게 그 조선 내에서 총독부 시절에 이런 사상들이 마음대로 좀 더 활기치도록 조선 총독부가 뭐 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1919년 항일 3.1운동을 우리 조상들이 한국인들이 막 만세 맨몸에 하면서 그 데라우치 총독의 경찰 통치 무단 통치라 그래요. 무단
무력으로 헌병 통치라고 해요. 헌병하고 경찰이 총검을 차고 막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3.1운동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맨몸에 태극기 든, 지금 우리 가문에서 태극기 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중들한테 막 경찰들이 갈겨버리듯이. 그 많은 피해가 있었으니까 세계 여론이 나빠집니다. 미국, 영국이 일본한테 야단은 못 쳤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 위구르라든가 이런 티베트 이렇게 인민들 인권 압살하는 인민들 그 탄압하는 것처럼 조선민족을 이렇게 탄압하니까 세계 여론이 나빠지죠. 전쟁은 일본과 전쟁은 못하지만 자유주의 국가가 일본 쪽발이 일본인들 안 되겠네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엄청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조선에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선교사들이 성경책도 갖다 주지만 초콜릿라든가 이런 배고픈 사람들 학교도 짓고 아까진기 그 약 같은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이 다독거린 것이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기독교.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일본에서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그게 문화정치라는 겁니다. 문화정치. 사이토 총독이 바뀌가면서 문화정치 부드럽게 학교도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언론을 좀 풀어주면서 조금 이렇게 떠들도록 그러면서 이제 이게 포섭을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광수 같은 사람 달래가면서 이렇게 지식인들 해가지고 좀 쌀 같은 거 좀 이렇게 주면서 식량도 좀 주면서 포섭을 해가지고 재난각서 쓰게 해가지고 달래듯이 문화정치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떠들도록 좀 풀어먹인 겁니다. 그게 20년대의 문화정치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생긴 거죠. 언론사. 그게 대표적인 것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논두라면 지금 그 당시에 농경국가인데 공장이 없을 때인데 20년대에 농경국가 조선이 그러면 어디서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유학 가가지고 국내 왔는데 직장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언론밖에 없어요. 언론밖에. 어디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경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지식인 인텔리겐자들이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히 언론계에 들어가는데 언론계에서 들어가면은 50명 조선 동아일보에서 50명이라면 거기 3분의 1이 자유공산주의 계열이었다는 얘기예요. 자유공산주의 계열이. 그 논서 쓰고 막 사회주의가 좋다 소개도 하고 하는데 적당히 하면 어느 정도는 눈치를 감아주면서 떠들고 쓰도록 어느 정도는 나중에 일본의 문화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특징이 한 4가지를 거론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대 청년 일본 유학생들인데 거의 다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양반 지주 계급들, 몰락한 양반 지주, 몰락했거나 지금 한국에서 그래 조선에서 그래, 돈깨나 버는 그 지주 계급들, 그러면 쌀이 많으니까 20대 청년들. 제가 박헌영 평전하고 그 다음에 조선 공산당 평전 책을 읽어봤는데 지주계급들, 양반 지주계급들, 집안에서 부잣집 아들들, 자제들, 양반 자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산당에 그렇게 휩쓸리는 사람들이. 안동이다, 대구다, 뭐 부산이다, 전국에 걸쳐서 지주 양반 자제들이 그렇게 많았다니. 일본 유학생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공장이 안 서 있습니다. 20년대는. 공장이 전부 다 쌀농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하고 달리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숫자가 작으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혁명을 프롤레타리아들이 모스크바처럼 소련처럼 1917년에 소비에트 무슨 평일처럼 이렇게 노동자 계급들을 조직화해가지고 으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는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농촌 사회인데 농촌은 누가 선도하느냐? 공산주의를 의식화시키느냐? 그거는 일본 예를 들어 유학 갔다 온 젊은 에리트, 인텔리겐자, 지식인 그룹들이 농민대정을 선도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민테른의 영향입니다. 코민테른이 1919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소련 공산당하고 레닌 정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1943년 2차 대전 때 영국, 미국 눈치 본다고 코민테른이 해체된 거 아닙니까?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죠. 이 모스크바에 본부가 모스크바에 있는데
소련 공산당이 각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컨트롤하는데 소련 공산당이 직접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국제공산주의 본부, 국제공산주의 운동 본부라는 코미테를 만들어 가지고 코미테로 하여금 약소국가, 식민지 지배국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공산당을 조직하게 하고 자금하고 지침을 주고 자기 그 똘마니로 만들어서 소련 공산당, 소련의 국가 이익에 충실히 맹종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코민테른입니다. 이 코민테른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좌파든지 우파든지 역사학자들이 이 코민테른의 영향력 연구, 뭐 제가 논문 좀 몇 개 봤습니다만은 연구가 미진한 편이에요. 1990년대 소련이 멸망한 뒤에 미국에서는 이 코민테른하고 미국 공산당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밀 그 파일이 베로나 파일인데 암호 해독해가지고 많은 것이 밝혀졌는데 미국 공산당하고 코민테른 문제가 많이 밝혀졌는데 암호까지 해독하면서 거기 문서로 사왔어요. 소련 연방이 무너진 뒤에 미국 학자들이.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응? 이 코민테른 하고 우리나라 이 조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문서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코민테른 그 국민 문서에. 그걸 개봉했을 때 우리나라 학자들 그거 가가지고 문서 사가 오거나 정부도 마찬가지죠. 연구소들. 그거 새로 파헤쳐가지고 한 그거 업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볼 게 없어요. 이 보면은 새로운 거 보면은. 예? 자, 그렇고 코민테른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고 코민테른의 지시에 충실하고 그의 충견 바둑이 똥바둑이 바둑이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코민테른이 죽으라면 죽고 당을 해산하라면 해산하고 하라는 대로 예예예 맹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구라파 진영으로 미국의 이승만 박사가 거기 가서 미국의 무슨 자유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뭐 그 당으로부터 뭐 돈을 받았습니까? 지시 지령을 받고 독립운동 했습니까? 예? 그 당의 어떤 당은 민주당 공화당에 가입했어요? 미국이 무슨 뭐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독립운동가한테 지령을 내리고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코치했습니까? 이승만하고 박헌영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자들하고 코민테른이 있었다는 그 각도에서 새로 봐야 돼요. 자꾸 이승만을 독재자 하지 말고. 에? 그래서 제가 박헌영 평진을 보면서 이거 너무 해도 너무한다. 미화해도 너무한다. 공산주의자들 무슨 뭐 역사에 별이 됐다는데 별이 무슨 별이야. 붉은 별도 별이죠. 하기야 그게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네 번째 특징은 격심한 분파, 파벌, 노동투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헤게모니 싸움하고 노동투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갈등 속에서는 그러면 이 분파라는 거 왜 생각하느냐? 코민테른이 지정하는 네가 정통이다. 너희 조직이 공산당으로서는 왜냐하면 그 일당 일국주의로 해가지고 코민테른이 지정하는 그 당을 정통으로 하고 다른 거는 해체시키고 그러면 거기서는 헤게모니 노선투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모스크바에 있는 코민테른한테 가가지고 자기 당에 자기 조직의 정통성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바rovsk 상해 경성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몇 달이 걸립니까?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 가서 정통성을 인정을 받고 국수 짜장면 같은 거 얻어먹고 돈 몇 푼 받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정통을 받아왔다. 그래가 와가지고 싸움박질하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코민테른에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신들 항일운동하고 공산주의 운동 제대로 안 하고 왜 헤게모니 싸움박질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 1차, 2차 해가지고 막 해산하라, 합당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하고 꼼짝도 못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런 행동했습니까? 네?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운동한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이 사상적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예요? 러시아, 소비에트, 소련 지금 붕괴됐지만은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이었다는 겁니다. 사상적인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공산주의 오늘 정치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뺄게 있느냐? 아직도 뺄게 있는데 그런 말 한 적 있죠.
대권 출마한 사람이 아직도 벨기에 있느냐? 우글우글 합니다. 우글우글 해요. 지금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공산주의가 오르네 해가지고 책도 쓰고 막 책 나오고 논문도 막 나오고 잡지도 막 나오고 김원봉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북에 간 사람 뭐 훈장도 주고 주라 그 주세 주기다 뭐 해가지고 막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뭐라 합니까? 국가 훈장도 주고 주지 않습니까? 주자 하죠. 그럼 박헌영 같은 사람은 나중에 가만 놔두면 뭐까지 이야기하면 국가 유공 훈장 주라. 북한에 그러면 그 핵을 파가지고 지금 현충원에 묻힌 거 다시 현충원에 묻을 겁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 현충원에 뭐 묻혀가 지금 난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사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항일운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한일 공산주의자들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거든요. 국제 정세를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국제 정세하고 배제한 상태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분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단 전에 이런 한일 공산주의 문제는 소련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련은 자유주의하고 싸웠죠. 근데 1919년, 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레닌이 권력을 잡았지만 소련의 국내 정세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적군과 소위 그 백군과의 내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붉은 군대, 러시아의 레닌의 붉은 군대하고 또 그에 반발하는 그 백군이라고 해서 1920년부터 21년간의 러시아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이 어디까지 싸움이 연결이 되느냐? 만주라든가 시베리아, 하바rovsk, 블라디보스톡 그런 데까지 적군파, 백군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 자연히 그러면 레닌 정부는 조선인들을 꼬셔가지고 거기서 무장을 시켜가지고 백군에게 싸우도록 전선에 투입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로 만들어가지고 백군에 투입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볼셰비키 당, 이 레닌 정부는 누구를 더 애호하느냐면 만주라든가 시베리아의 연해주 쪽에 일제 조선 말기 나라가 망할 때 1900년부터 1919년 3.1운동 때까지 수많은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북으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만주라든가 시베리아 연해주 쪽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귀화를 해가지고 러시아인이 된 사람이 있죠. 이미.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 이강수, 안창호, 이동희 이런 인물들이 일제로부터 항일 독립해야 되겠다. 축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시베리아에 건너간 사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산주의를 만난 사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들과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산주의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고 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희 같은 인물이 이제 1918년 4월 달에 한인사회당을 박진순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것은 여기 이동희 박진순이 만든 한인사회당은 제가 설명드린 전자입니다. 러시아와 아직 되지 않은 독립운동을 원했던 한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희 같은 인물은 임종에서 임시정부 시절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되면서 상해로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에 소위 그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만든 인물이죠. 그러니까 한인사회당을 개조를 해가지고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을 창립한 게 1921년 5월 달입니다. 근데 이미 이동희는 여기 이제 결국 레닌의 자금이 이제 레닌 공산주의 세력하고 레닌 정부하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 자금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금으로 임종을 접수를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동희는 이 레닌 정부의 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색채를 좀 띄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었죠. 완전히 막 빨갛게 뜨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보다 더 빨간색이 뜨는 게 거의 한인이지만 러시아화된 골수 공산주의자들. 그게 이제 이르쿠츠크에서 한인 공산당 창립이 된 것이 20년 1월인데 러시아로 귀화한 이르쿠츠에 있는 러시아화된 한인들이 고려공산당을 창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공산당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파 간에 자연적으로 이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이에요.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21년 5월 달에 이 레닌 이 정부가 이동희한테 주기로 한 자금 중 일부가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에게 강탈을 당하는, 왜 당신들이 돈을 가져가냐, 우리가 돈을 가져가야 돼 해서 이동희한테 갈 돈 일부가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파 공산당에게 탈취당해서 상당히 관계가 악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악화가 된 상태에서 소위 한 달 뒤인 1921년 6월 달에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최대의 비극적인 군사 참변이 일어난 것이 자유시 참변인 겁니다.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이 지금의 러시아의 스보보드니 시인데, 이게 무슨 이 블라디보스톡하고 하바rov스크보다 더 여기 있죠. 하바rov스크가 블라디보스톡 요 밑에 있고 하바rov스크 요 위에 있습니다. 저는 여행했을 때 블라디보스톡은 가봤습니다만 하바rov스크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조금 약간 관광차 탄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 이야기인데 일산요 조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하바rov스크 가서 하바rov스크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 중앙에 조금 올라가면 자유시 스보보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한국 대한독립군단의 참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군사적으로 대한독립군단이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수천 명이. 지금도 숫자가 정확하게 몇천 명이, 누가 사상자들 명단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6월이. 지금 몇 명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쉬쉬쉬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역사학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한국 사는 사람들. 이 참변을 밝혀내지 않고 엉뚱한 거 지금 하고 앉아있어요. 이 자유시 참변을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시간 넘어가니까 좀 이야기를 길게 못할 것 같은데, 그 전해 독립운동을 했던 1919년 그 다음 해죠. 1920년 6월 10월 달에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와 또 김자진의 지휘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에게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일본군들이 완전히 야마가 돌았죠. 이 홍범도 김자진 장군의 부대를 야마돈 일본의 무시무시한 관동군들이 대병을 거느리고 이 두 부대를 초격을 한 겁니다. 대한독립군단을. 자, 그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까 빠졌는데 이 김호봉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왜 이겼느냐? 그거는 이 시베리아를 철도를 쪽으로 횡단해온 체코 군단으로부터 신무기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일본군에게 승리를 했다고 그래요.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관동군이 두 부대를 추적을 하게 되는데, 점점 깊숙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 자유시, 스보보드니 자유시에서 이제 군대가 몰려 있는데, 지휘권 두고 군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자, 이 독립군대들은 러시아 정부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외국인들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무장돼 있으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군 지휘권을 두고 이르쿠츠크 공산당하고 상하파 고려공산당이죠. 이런 두
이게 통권, 지휘권 두고 알력을 가지게 되고, 여기 레닌 정부가 교묘하게 이르쿠츠 공산당에게 배후에서 쑥닥쑥닥 해가지고, 왜냐하면 레닌 정부는 대한독립군의 무장이 너무 독립된 이런 사단병력으로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그 위태롭게 좀 뭔가 부담스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레닌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일본 미락스도 있다 그래요. 일본이 계속 시베리아에 있는 대한독립군 군단을 레닌 정부가 손을 좀 써라. 그 대신 뭐 어떻게 또 뭐 해주겠다. 우리 좀 잘 지내자. 그렇게 미락설도 있고. 이거 좀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이게.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연구 안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 이 소련 적군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독립군을 전멸시킨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이 자유시 참변 이후로 우리나라에 해방될 때 일본군에게 제대로 총 한 방 제대로 못 쐈는데, 그 독자적인 부대 병력이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300명에 불과했다 그래. 독립군 부대가 병력이 300명이. 그럼 다른 그 조선인들, 만주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 그 수십만이 있는 조선군들은 다 어디 흡수됐습니까? 중국 공산당. 응? 중국 공산당이 거느리는 중국 공산당 군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흡수가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일제 관동군에 투쟁하는데 거기에 다 피를 다 엄청나게 피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비극적인 것이죠. 그게 코민테른의 일국 일당주의의 하나의 그 문제점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변 결과를 보면은 당연히 대한독립군단이 완전히 와해가 되면서 전투력이 항일 독립군들이 전투력을 상실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30년대 무슨 전투가 그렇게 많은지 전부 구라예요, 그게. 정식으로 제대로 투쟁한 게 없어요. 김일성 부대도 마찬가지고 대대병력으로 이상으로 해가지고 여단병력이든지 대대병력이든지 일본군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이긴 적도 없고 정식으로 야전에서 붙은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무슨 독립군들이 무장 항쟁을 해가지고 무슨 전투가 그리 많은지 잔뜩 써 있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다. 제대로 싸우지를 못했어요. 다 소련 공산당 부대, 중국 중공군 아니면 국민당군, 국부군에 흡수가 되면서 자기 역할을 자기 군사력이 와야 된 것이 자유시 참변인 겁니다. 이 자유시 참변요 연구 더 해야 돼요. 우리 역사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이 참변 결과는 그전에도 물론 상해파, 이르쿠츠파까지 고려공산당끼리 싸움했지만은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으로 이런 피까지 무장해가지고 서로 사안박질할 이런 대립이 커지니까 코민테른이 가만히 보니까 골치 아프죠. 골 때린단 말이에요. 조선인들이 공산주의 세력 두 세력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당신 두 상해파, 이르쿠츠파 해체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해체 지시를 내는 게 1922년 4월 달입니다. 해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해파, 이르쿠츠파는 통합하라. 그리고 본부를 칠타라 해가지고 앞으로는 자꾸 해외에서 당 조직 만들지 말고 일국 일당 원칙을 하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국내에 들어가서 공산당 조직해라. 국내에 들어가서. 그리고 중국의 시베리아의 모든 한인들은 팝을 싸움 하지 말고 공산주의 운동하고 항일투쟁에만 전념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은 레닌 정부가 대한인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코민테른은 극동 총국 하에 소위 고려국, 러시아 말로는 꼬르비우라 그래요. 고려국. 한인 공산주의 운동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브란치죠. 부서로 극동 총국 하에 고려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임자로 보이친스키를 임명을 해서 한인공산주의 운동을 총지휘, 감독,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년대에 레닌 정부의 대한인 정책을 놓고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레닌의 민족주의를 믿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산타크루스 레닌이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네. 무조건 의지해가지고 레닌과 소련 공산당을 믿고 해방 일제와 투쟁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이 소련 공산주의의 대외 정책에서 위선과 실체가 노출된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은 상해파하고 이륙구축파 고려공산당의 차이라든가 인물 좀 말씀드리면은 상해파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희, 김철수를 거론할 수가 있고 이륙구축파 고려공산당은 김만겸, 여운형, 조동호 이런 세 사람의 인물입니다. 특히 김만겸 같은 인물, 박헌영하고 이제 박헌영이가 상해로 가니까 그 바닷가 마중 나가 하여튼 무슨 상해에서 기다리고 박헌영이를 최초로 골수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교육시키고 후원했던 인물을 이 김만겸이라 그래요. 딱 기다리고 있었다. 김만겸이가 상해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상해에서 만난 인물이 누구냐면 박헌영이는 김단야라든가 임원근 이 3면방 상해 트로이카 청년 트로이카 3면방 아닙니까? 박헌영, 김단야, 임원근이가 가입을 하게 되고 그 유명한 또 이승만 정부 시절에 농림부 장관 했던 진보당 사건 당수 조봉암이 공산당에서 거기서 이륙구축파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왜 박헌영과 이런 청년들이 20대 초기 인물들이 이륙구축파 고려공산당하고 가입을 했냐면은 상해파에서는 이런 김철수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 젊은 인물들이 이걸 어떻게 믿느냐 약간 좀 테스트하고 능력을 좀 보고 하자 해서 좀 입당 그걸 좀 까다롭게 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박헌영하고 젊은 친구들 골치 아프다 가지고 이 좀 가입 조건이 쉬운 이륙구축파로 가입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륙구축파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은 젊은 피로 수혈을 해야 되겠다. 고려공산청년회를 하부조직으로 만듭니다. 나이가 15세에서 30세의 젊은 피. 요새 대선에서 20대, 30대 지지자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말이 많은데 투표를 누가 피가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죠. 젊은 청년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이 빨갛게 돌아갔어요. 고려공산청년회 약자가 고려공청입니다. 그래서 이륙구축파는 이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하면서 상해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해회를 조직했으면은 다른 데도 뭐죠? 중국에 시가 많잖아요. 무슨 북경시도 땅이 좁는 각 시마다 브란치를 만들어야죠. 회 지부를 상해회 무슨 텐진회 그다음에 무슨 북경회 해가지고 다른 데 남경회 굉장히 많은 지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그 당시에 박헌영 나이가 22세의 약간의 나이인데 박헌영이가 고려공청 책임 비서로 발탁이 된 겁니다. 자, 22살이면 머리에 피도 안 말라고 장가도 안 가는 친구인데 22살이라면 대학교 한 2학년, 2, 3학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책임 비서라면 이 공산당 조직에서는 엄청나게 말하자면 대장급이네.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비서라는 책임 비서가 왜 이 박헌영이냐? 공부를 잘했다는 거야. 공부를 해. 상해 투쟁 3.1운동에서 투쟁 경력. 경기고등학교 경성 보통 고등학교 1, 2고등학교 나왔다 스펙.
영어를 잘한다. 그 다음에 3.1운동에 투쟁 기억력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3박자가 맞으니까 딱 보니까 박헌영이가 공부 잘하고 영특하니까 키우기를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임원근의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연구소 간판을 달고 열심히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또 고려공청 기간제로 옳다라는 그런 잡지를 만들었는데 박헌영도 여기에 편집진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고려공청은 이제 이런 상회회를 조직했으면은 여러 도시를 통괄하는 중앙총국을 만들어야 되죠. 중앙총국을 마련한 저런 해가지고 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북경에서 열렸는데 5명의 중앙집행위원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역시 박헌영이 발탁이 된 겁니다. 고려공청 중앙집행위원 겸 책임비서로 박헌영이가 발탁됐으니까 굉장히 일찍이 공산주의 그룹에서 출세를 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상해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사회주의 학습을 일단 자기들을 의식화시키,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죠. 제일 차적으로 공산당원이 된다는 건 제일 처음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선언한 무슨 유럽에서 뭐 요괴가 떠들은다. 공산당 선언, 공산 독본, 소련 공산당 강령 규약,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달달달 외워야 되죠. 국제공청 2차 대회 결의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그 다윈의 이 진화론이 왜 중요하냐? 신은 죽었다. 신이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신을 부정하는 게 무신론의 시작이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배기 기독교를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침판치 유인원부터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윈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적 유물론. 그러니까 그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도 사적 유물론. 인간도 물질이다. 다 모든 것이 지구 역사가 사적 유물론이 기본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논리다. 자, 1922년 1월 20일 날 코민테른이 주최한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는 극동 근로자 대회가 있었는데 한 100여 명의 아시아, 유럽 이런 쪽에서 근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극동이죠. 유럽은 빼고 극동 쪽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들이 모이는 극동 근로자 대회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 물론 이게 코민테른 주최입니다.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다로 참석했어요. 52명입니다. 100명 가까이 모였지만 중국이 뭐 42이고 일본 16명이라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참가자들이 이동이라든가 여운형, 박진순, 김규식이, 박헌영, 임원균 이런 인물입니다. 쟁쟁한 공산주의자가 될 인물들인데, 자, 자유시 참변에서 레닌 정부의 이중성, 한인 독립군단이 괴멸되도록 가만히 이렇게 손을 쓰면서 뒤에서 배후에서 이렇게 뭉개지도록 대한독립군단이 괴멸되도록 방치했던 레닌 볼셰비키 정부의 이중성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알았느냐. 그런데 알았더라도 뭐예요? 알았더라도 이런 겁니다. 박헌영 같은 이런 인물들이 공산주의 외에 소련 공산당의 코민테른을 의지한 거 외에 해방의 답이 있느냐? 일제와 전쟁을 해가지고 처분 쏠 수 있는 해답이 있느냐? 이런 암흑기에서 일제를 때려부신 데는 소련 공산당 코민테른 레닌 정부의 후원만큼 확실한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참변으로 해가 대한독립군단이 쪼개져도 박살나도 공산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신념이 있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틀렸거나 말거나.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 중심 도시로서 여기 지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몽고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우쪽에 있는데 상당히 한국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게 이르쿠츠크 도시예요.
자, 박헌영의 결혼과 국내 잠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헌영이가 상해 가서 만난 연상의 여인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2살 많아요. 주세죽이라는 피아니스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1898년생으로 2년 연상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함흥 출신입니다. 주세죽이가. 예? 함흥이라면 문재인 씨 가족이 있었던 고향 아닙니까? 응? 문형룡이 아버지 고향이 함흥 아닙니까? 문재인 고향이 함흥이죠. 근데 주세죽은 고등학교 시절에 3.1운동을 참여했는데 일경한테 붙잡혀 가지고 깜방 생활을 하면서 일경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상해 피아노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인 그 허정숙, 이게 임원근의 애인이었단 말이에요. 허정숙이가. 허정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허헌이에요. 허헌. 민족 독립운동가 3.1운동에서 잡혀가면은 그 변호를 썼던 유명한 그 변호사 허헌의 딸입니다. 허정숙이가 주세지와 친구였던가 봐요. 박헌영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세죽이도 뭐 나이가 뭐 상해에서 외로우니까 박헌영 소개해 주니까 얼치고 해가지고 이제 동거생활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주례를 쓴 사람이 그 유명한 해방전국의 공산주의자로 건준을 만든 공산주의자, 암살된 인물 알죠? 박헌영입니다. 자, 박헌영의 나이가, 이게 여운형이는 공산주의 제1세대라 그러거든요. 박헌영이가 제2세대라 그러고. 근데 1886년 태생이니까 나이가 어찌 됩니까? 박헌영에 비해서 14살이나 인생의 선배고 공산주의 선배예요. 주례를 썼어요. 주례를. 박헌영이가 상해에서 이미 여운형이가 박헌영이가 상해 왔을 때는 이미 여운형이가 상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운형이는 이미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연설을 잘해요. 굉장히. 일본 경찰도 이 인정을 해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엄한 그 은비는 좋아하고 연설을 잘해가지고, 그게 이제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여기도 좌도 좋고 우도 좋고 해가지고 사람이 기마이가 좋거든요. 거절을 못하고 여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좌도 좋고 우도 좋고 자유주의자도 좋고 공산주의자도 좋고 이런 스타일이 결국 그래서 암살됐지만은, 박헌영뿐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망명한 젊은이들을 상해서 용돈도 주고 도움을 줬던 것이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 드디어 박헌영의 주례를 쓰게 됩니다. 주례사를 썼는데 일설에 하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상호 팥불이 되도록 대신 안 하고 영원히 님과 함께, 그게 주례사인데, 그게 이제 성경책을 교회에서 이제 성경책 읽고 선서를 하는데, 무슨 마르크스 자본론입니까? 독일어판 마르크스 자본론을 딱 손에 얹고 박헌영과 주세주기가 결혼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노래 부를 때 애국가라든가 그거 부른 게 아니라 러시아의 그 혁명가를 부르고 결혼식을 마쳤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여운형이 그 분위기는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결혼식을 했는 거죠. 자, 결혼식을 올린 것이 1900한 뒤에 그 다음에 1921년인데 고려공청은 고려공청 위에 상급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국제공청입니다. 국제공청 그 위에 코민테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공청이 고려공청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1922년 3월 달인데, 고려공청 중앙청국에게 국내 잠입해서 공산당 세포조직을 만들 것을 지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 3월 25일 그 트로이카, 상해 젊은 피 트로이카 3인방 박헌영, 임원근, 김단야는 3월 25일 국내로 들어오려고 모션을 취하다가 그해 4월 2일 신의주 국경에서 각각 체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박헌영은 1년 6개월 평양 형무소에서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 1년 6개월이니까 1924년 1월 19일 출소를 해가지고 서울로 오게 됐을 때,
박헌영이가 최초로 신문에 미스터 박 헌영 커뮤니스트 출소 신문에서 처음 보도된 것이 평양행무소에서 나오면서 깜방 생활하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924년부터 20년대 공산주의자들 국내 공산주의의 흐름 3대 계파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청년회, 화요회, 북풍회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계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921년에 맨 먼저 만드는 것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서울 청년회입니다. 서울 청년회, 서울 토종들, 이영, 이백, 이정윤 이런 인물들이 서울 청년회를 만드는 1921년인데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 스타일은 뭐냐면 외국에서 외국 물 먹은 소금물, 외국에서 물 먹은 인텔리겐자 공산주의자들을 경멸합니다. 당신들 우리 두드려 맞고 피 흘리는데 밖에 나가서 호강하고 뭐 그렇게 현실 안 하냐, 조선에 현실을 안 하냐 해서 장난 차지 마라 유학파들 해서 외국물 먹은 게 다냐. 그렇게 해서 서울 청년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본이든지 상해든지 소련이든지 외국에서 뭐 러시아로 뭐 중국 짧게 말하든지 베트남이든지 미제 콩그리시든지 여기서 뭐 유학 갔다 온 공산주의에다 싫어합니다. 거부한다. 잘난 체한다. 네가 뭐 잘났느냐. 현실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울 청년회 그룹은 화요회라든가 북풍회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사이가 안 좋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화요회죠. 박헌영이가 그 가입한 게 화요회입니다. 아마 저 마르크스 생일이 화요일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르크스 뭐 탄생일이 화요일날 탄생했다고 해서 화요회라고 이름 붙였다 그럽니다. 1924년 1월 9일 날 화요회가 창립이 됐는데 왜 이게 화요회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커뮤니스트 이런 말을 세탁하기 위해서. 홍명의 조봉암이 또 조봉암 이야기 또 나옵니다. 박일병, 김찬, 김호설이 김재봉, 조동호 그런 인물들이 화요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역시 박헌영이가 가담을 하게 되고 기간지로 이스크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코민테름 코면 고르뷰로 고려국에서는 이 세 가지 이 세 3대 개판 중에서 어느 쪽을 가장 강조하고 지원하느냐 화요입니다. 화요 쪽을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 거죠. 세 번째 그룹으로는 일본 유학파들 동경유학생 그룹이 일본 동경에서 북성회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 그룹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뭐 저 동경에서 그렇게 아니라 국내에 경성에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서 만든 것이 바로 북풍회고 그 주동자는 그 김약수, 송봉우, 이여성과 같은 인물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기 김약수라는 인물 누굽니까? 1949년 그 유명한 국회 부의장으로서 그 불확실 사건으로 해가 미군 철수하다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체포당하고 어찌 됐습니까? 6.25 터져가지고 인민괴력원하고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 김약수가 여기서 북풍회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다 명단이 다 나옵니다. 지금 서울현 박헌영이가 지금 저 출소 이후의 활동을 좀 보면은 소위 그 고려공청 중앙총국 비서로 재임명이 됐는데 그것은 코민테른의 신임도가 굉장했다는 이야기죠. 코민테른의 박헌영에 대한 신임도, 투쟁 경력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1924년에 이미 그 신흥청년동맹회가 결성이 돼서 국내의 상해가 아니라 국내의 고려공청 준비조직으로서 1924년 2월 10일 날 태동을 이미 하고 청년들 신흥청년동맹을 결성했고 박헌영이는 동아일보 들어가서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서기로 들어갔다가 기자로 보직 변경을 하고 지방을 많이 가게 됐어요. 기자로 가야 지방에 이제 취재차 핑계 대고 가서 고려공청, 지방의 고려공청 조직을 할 목적으로 이제 기자로 간 것이 동아일보.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가지고 아마 신문사가 한 10개 정도 제가 다 외우지를 못했는데 20년대에 3.1운동 이후에 총독부가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신문사 좀 해도 된다. 학교도 만들어주고 신문도 좀 막 너희들 알아서 좀 해라 해서 프로 매기는 식으로 한 10개 가까이 언론 잡지사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조선일보, 동아일보입니다.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에서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기자들, 공산당 좌익 계열의 기자들이 어느 쪽이 많았느냐? 조선일보라 그래요. 조선일보. 지금하고 다르죠? 조선일보. 조선일보. 공산당 좌익 기자들이 많았고. 식민지 시대의 청년들이 유일하게 직장을 가질 그 구직처였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박헌준과 그런 그 공산주의 일파들은 이 신분, 기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또 조선 동아일보에 여기서 많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젊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기자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언론사에 들어갔습니다. 세부 조직을, 세포 활동을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전국 강연도 나오고 잡지도 투고를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가 Socialism is right. 사회주의는 옳다. 공산주의를 말 안 합니다. 사회주의라는 말 옳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자들이 일제 사회주의 운동 연구기를 냅니다. 근데 어떤 거는 아예 노골적으로 일제 공산주의 운동을 하죠. 엄밀하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항일운동에 양대 그룹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그룹이죠. 우익, 민족주의 그룹. 뭐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민족주의 그룹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은 공산주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사회주의 그룹이 없었느냐? 있죠. 안창호 같은 인물이 신채호 같은 인물이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로 죽었는데, 신채호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비하면 아주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회주의 그룹은. 유럽의 사회주의 그룹은 굉장히 그룹이 크지 않습니까? 큰 사회주의 그룹 흐름 속에서 마르크스 앵글스라는 공산주의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게 레닌, 스탈린이즘으로 갔지만은 유럽에는,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가 꽃이 피기 전에 무슨 사상이 말똥을 박았느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운동권에서도 PD 계열, NL계열, 주사파 계열과 있고 PD 계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도권 잡고 으쌰으쌰한 그룹이 어딥니까? 주체사상 그룹 아닙니까? 그것이 메저리티인데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북한판 버전이에요. 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는 그거는 극소수예요. 공산주의 중에서 아주 그 극렬 주사파 그룹. 그것이 아주 그 북한판 공산주의 그룹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빗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두 가지 그룹은 민족주의 그룹하고 공산주의 그룹이다. 공산주의 그룹 때 비공산주의 그룹이 이 항일운동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에서 사회주의 그룹이 설치는 풍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항일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제하에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용어의 세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하고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20년대의 박헌영을 위시한 공산주의 그룹들이 반기독교 운동을 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의 연설도 좀 돌아다니겠는데, 과학과 종교라는 그런 연설 주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맹공격을 했는데, 자본가 계급과 제국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기독교다. 조지 워싱턴도 투기 사업하고 그랬다. 인디언한테 땅 사가지고 투기 자본가 역할을 하고 조지 워싱턴 비판하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인디언들, 원주민들 토지 강탈하고 학살했다. 그래서 오늘 미 제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맹비난했어요. 미국 미 제국주의를 비난하고 청교도를 비난하고.
언더우드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성경까지 읽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가고 한 박헌영이 그랬어요. 김일성도 옛날에 젊을 때 중학교 때입니까? 아버지 엄마가 교회 나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헌정 그룹은 뭘 합니까? 청소년들, 자기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어디에?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소련 모스크바로. 그래서 소련으로 유학을 알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비용은 뭐예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돈 어디로? 코민테른의 비용을 청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해외에서든지 국내에서도 공산당 활동에서 저렇게 설치고 돌아온 그 비용은 누가 됐느냐? 코민테른이 대준 겁니다. 그럼 그런 비용이 누가 있습니까? 소련 공산당이 대준 거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할 때 미 국무부가 돈 대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포들이 대줬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전국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그 20년대에 전국적인 그 통일연합체로서 그 공산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외곽 조직이 또 형성되는 거죠. 공산당이라는 갈판을 만들지 않고 무슨 총동맹 청년들, 조선청년 총동맹, 뭐 말이 멋들이지 않습니까? 총동맹 하니까 이거 뭐 간판 먹으면 멋들이죠. 전국적인 좌파 통일연합체를 만들었는데 회원이 무려 37,159명이라니까. 일제시대에 이러한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현혹된 그 젊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지만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의 실체가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을 때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만져야 된다 할 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소련의 바지를 훌쩍 그거 잡고 축사사에 매달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박헌영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하고 소련과의 관계가 참 미묘하게 들어가는데 일본하고 소련하고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네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 한인들이 거기서 엄청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취해가지고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특히 스탈린 체제에서. 근데 스탈린 체제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레닌이 1924년에 죽었는데 그 다음 해에 1925년 1월 달에 소련과 일본은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소련과 일본은 2차 대전 그 전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전쟁을 하기에는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중국도 이거 서로 한판 붙으면 마이너스다 해가지고 바이든하고 지금 누굽니까?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우리 경쟁이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소 해가지고 이제 내고를 협상을 하는 그런 상태를 해가지고 힘겨루고 해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는데 1920년대에 일본하고 소련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일본도 제국주의 야심이 있고 소련도 공산 제국주의 야심이 있는데 서로가 한판 하기에는 아직은 안 된다. 힘겨루기 양상으로 일단 화해를 하자. 다른 데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소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일소 평화 조약입니다. 싸움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용은 뭐냐? 소련과 일본 양국은 서로 자국 내 상대방의 유해한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시베리아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무장한 한인 독립군단 그 병력은 어찌할 겁니까? 그거는 레닌 정부에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힘을 좀 무장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본 군대하고 전투를 벌리면 만주에 있는 조선에 있는 일본 군대가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지고 흑록강을 넘어가지고 시베리아를 쳐들어오면은 소련으로 볼 때는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레닌 정부는 레닌이 막 1924년에 죽었지 않습니까? 헉헉헉거리는데 정권이 안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일본하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전쟁 준비가 안 된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베리아라든가 연해주에 있는 이 무장한 독립군대의 독립군단 이런 모습이라든가 독립운동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일본군하고 사고 쳐가지고 일본군이 시베리아로 출범할 수 있는 구실을 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일구축파처럼 골수한인 러시아화된 일구축파에 지원을 해가지고 아예 골수 공산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억제를 하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민턴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그룹들을 딱 올감해가지고 지시를 받도록 말한대로 해체시키고 너 어디 국내 가서 해라. 시베리아에서는 터치지 마라. 국내로 들어가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련공산당에서 협조하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민테른 휘하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는 공산주의 그룹들이 잭소리도 못 하고 그 올가미에 꽉 물리게 돼버린 거죠. 족쇄요. 돈 받을 땐 좋았는데 지침받고 돈을 받을 땐 좋았는데 거기다가 지침을 해가 올가매죠. 딱 꼼짝 못하고 올가매버리죠.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해체하라면 해체해야 된다. 어디 국내 가서 들어가면 들어가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된다. 쫑이 된 거예요. 코민테른의 쫑이 된 것이 항일 독립운동한 공산주의 세력이겠다. 코민테른 쫑. 소련 공산당이 쫑이 된 거예요. 쫑 하이니.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쫑이 됐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쫑이 됐습니까? 공화당이 쫑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하고 박헌영하고의 독립운동의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925년 2월 달에 코민테른은 그 조직도 해체하면서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은 해외에 있는 이 독립운동을 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해체시키고 또 조직을 만들고 많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또 그해 9월 24일에 서울에 이제 일소 조약으로 화해를 했으니까 일본하고 화해를 했으니까 서울에 경성이죠. 경성. 소련 영사관을 개설을 했는데 참 이 해방 이후에도 이 경성에 소련 총영사관이 개설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남로당 그룹이라든가 공산주의 그룹에게 지원하고 정보도 주는 것이 소련 총영사관 아닙니까? 근데 1925년에 개설했단 말이에요. 9월 24일에. 해서 고려공산당, 고려공청 활동상을 소련 공산당에 보고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그 연락책이 김단야였어요. 그리고 박헌영이도 변장회가 들어가서 경성에 있는 소련 총영사관을 가가지고 자료도 얻고 비밀 지령도 받고 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소련 영사관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조선공산당이 1925년이죠. 25년에 그 4월 17일 내가 에라 나왔는데 1925년 4월 17일 날 이제 극기야 아서원입니까? 짜장면집 중국집에서 일경의 눈을 피해 가지고 다른 뭐 기자단 대회한다 민중대회 한다 해가지고 큰 대회를 다른 데 한다 해가지고 일경 눈이 뻘겋게 해가지고 흘러가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중국집 아서원에서 조선공산당 창립 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25년 4월 17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 공산당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응? 궁극적 목적은 보레렐 때라 계급, 노동자 농민들이 주도하는 자본가 계급을 그 자본가 계급을 해체해가지고 계급은 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궁극주의로. 마르크스 앵글스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그대로예요. 그걸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럼 무슨 국가냐? 지금 대한민국 국가 이런 국가냐? No, 절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겠다. 인민위원회 해가지고 6.25 때 완장 차는 거 있잖아요. 인민들이 자치위원회에다 넣어야 해가지고 완장 차고 막 자치 인민공화국 인민이 주인되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무시무시한 거예요. 혁명적인 인민공화국을 만들겠다. 이 대한민국 만들겠다 아니에요 지금?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을 그럼 공산주의 항일운동가에게 훈장을 주고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훈장을 주고 추수하고 현충원이라든가 이런 게 시체를 갖다 그 묻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런 나라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훈장 줘야 됩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선 출마해가지고 으쌰으쌰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1등이면 다요? 2등이면 다요? 네?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정치를 한다 그래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그러면 한국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뭐냐, 좀 학자 논문들 여기 나와 있는데, 최규진 교수가 쓴 잃어버린 기억 조선공단상 그거 보면 논문에 계급연합정부의 지방자치정부, 야 이거 요새 우리나라 법도 나오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등포도마다 구에 뭐 인민위원들 모십니다 해가지고 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방자치 주민자치 기본법입니까? 뭐 그렇게 나와서 지금 난리통을 떠는데, 이미 이때 지방자치정부 만들자, 중앙에 국민회의를 두고 도마다 도인민위원회를 두자에, 도인민위원회, 북조선 해방 1946년에 만든 게 도인민위원회 알죠? 위원장 완장차고 행패부린 거. 농촌에는 농촌 소비에트, 그런 정부를 만들자. 뭐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진보적 민주주의와 그 연합한 좌우익 합작 정부를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일단 연합한 정부. 그거는 이게 공산화 넘어가기 전 단계의 그런 정부를 구성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25년 조선 4월에 17일 창당한 조선공산당이 뭘 하려고 만들었냐? 사업 목표는 뭐냐? 무슨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그것은 전명혁 박사가 쓴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과 조선공산당 창건이라는 논문을 보면 그 사업 목적이 적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 일제 자본가와 조선 자본가에 투쟁을 하고, 일제 자본가뿐만 아니라 조선의 부르주아지 지주계급 철화에 코민테르의 깃발 아래 독립운동을 지속을 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조직을 위해 활동을 해야 된다. 노농적이 됩니다. 노동자 농민 주인 되는 세상. 노동자 농민을 의식화시켜서 조직화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셋째, 동양척식회사를 박살내자. 동양척식회사. 일본 제국주의의 천병이다. 동양척식회사 박살내자. 더 나아가 기독교를 타도하자. 왜? 하나님을 믿는 종교니까. 이 공산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무신론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는 거죠. 니체식으로. 공산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을 의식화시키는 교육, 계몽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뭘 통해서? 글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할 수가, 언론에 기자로 침투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조선동아일보 취업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기자 쓰고 전국에 또 취재하는 식으로 가가지고 또 세포망을 만드는 조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럼 이걸 공산당 조직들이 강화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데, 자꾸 들어오는 게 공산당 이런저런 이야기가 일경에서 발각이 체포가 되고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일제의 총독부에 대항하는 걸 뭐냐? 치안유지법으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치안유지법은 1925년부터 해가 1945년 10월까지 미군정 초기까지 유지가 된 건데, 그 법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이겁니다. 천황 통치를 부정하는 운동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그게 제일 타겟가 된 게 언론이에요. 언론에서 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소련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신문을 폐간한다든가 정관시킨다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최고는 사형을 언도를 무지막지한 그런 법을 만들면서 독립운동가를 잡아쳐넣으려면, 공산주의자를 잡아쳐넣으려면은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전에 그런 무시무시한 형법이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가혹한 형법을 재정비한 대표적인 것이 치안유지법이었던 겁니다. 자, 1925년에 지금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지금 터지게 되는데, 조선공산당 창당한 그 해죠. 1925년이. 많은 사건이 터집니다. 9월 8일에 신일용 피라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조선일보 신일용 씨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면서 이런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서울 청년의 계열의 공산주의 계열 논설위원인데 논설 칼럼에 제목이 조선과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다. 딱 타이틀로 해서 그 내용은 뭐냐? 소련의 힘을 빌려 조선 독립 쟁취하자. 자, 일본 경찰을 보고 발칵 뒤집어진 거야. 애정한 걸 봐줄라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자, 천하에 조선일보를 정관시킨 것이 9월 8일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아예 못 만들게 윤정기를 압수를 했던 겁니다. 그 조선일보 사장에 가서 빌 거 아닙니까? 조건이 뭐냐? 공산당 뺄개 기자들 해직 모가지 잘라. 17명의 좌익 공산주의자 기자들로 혐의를 받은 인물들이 해고당하게 된대요. 그게 10월 15일입니다. 그 명단 중에 역시 상해 트로이카 3인방이 포함된 겁니다. 박헌영, 임원근, 김단양. 죽어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계속 지금 이 3인방이 따라다닙니다. 같이 있어요. 자, 그 해 또 11월 25일에 신의주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 신의주에 있는 10만 청년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고래공청 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 표론이 열렸는데, 뭐 시끄러운 뭐니 하다가 그게 일본 경찰이라든가 이런 뭐 거기 있는 변호사들하고 패싸움 맺고 일본 경찰을 두드리 패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잘 패 이렇게 하면서 말뚝에 붉은 완장 이런 게 보면서 이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말뚝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가 발견됐는데, 폭행한 10만 청년의 회원들 붙잡아가지고 취조하는 과정에서 박헌영으로부터 모스크바 조봉합에게 보낸 서신이 발견된다. 그래가지고 이 문서를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공산당 뺄개 조직이 발각된 겁니다. 이 뺄개 조직이 말만 들었는데 소문만 들었는데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조직들이에요. 주도한 것이, 체포를 주도한 것이 종로경찰서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수사 권한이 종로경찰서 이관이 되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무려 66명이 체포가 되고, 그 당시에 조선공산당 책임 비서였던 김재범까지 체포가 되었죠. 그 박헌영이 그 당시에 고려공청,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고려공청 책임 비서였단 말이에요. 박헌영 부부, 주세주, 박헌영 체포되고, 권오설이, 또 임원근, 허정숙 이런 부부도 체포가 되고, 여기 또 김약수 같은 인물도 같이 체포가 되면서 일망타진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일본 경찰이 여기에서 발칵 뒤집어진 것이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조선 내에 소문만 듣던 공산주의 비밀조직망이 발견됐던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비밀조직망이 저렇게 자생적인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외세와 연결됐다 이거예요. 이게 소련 공산당 코민테른 쪽하고 자금 지령이라든가 냄새가 썩은 구린내가 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내 공산주의 세력이 국제 조직과 연결되었다. 혐의를 이해해서 대대적으로 6개월 이상을, 6개월이 뭡니까? 7개월, 8개월, 1년 거의 한 9개월을 검거 일수가 300일이에요. 검거 인원만 하더라도 220명까지 돼요. 나중에 훈방으로 한 100명 풀어줬는데,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누가 체포당해가지고 무슨 일이 터졌다 해가지고 지금 대장동 사건 하루 매일 보도되듯이 6개월 이상을 이 체포당하고 발설하고 비밀 이렇게 한 것을 헤드라인으로 조선공산당 세포조직에 대해서 오늘은 누구 체포되고 내일은 누가 체포되고 하다 쫙쫙 그것이 헤드라인 나와요. 오늘 대장동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장안이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조선공산당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운동권 주체 사상이 국내의 자생적인 세력이라고 봅니까? 외세와 연결된 걸로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절로 생겼다고 보십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자, 그래서 결국은 박헌영이가 체포가 되면서 오늘 이야기 일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 다음 달에는 과연 박헌영이가 체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게 되고 고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거의 시체가 되면서 죽어나가 엄청나게 위기가 있었는데 박헌영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됐냐? 어떻게 어떤 수단을 또 한국을 벗어나서 탈옥을 하게 됐냐? 이게 아니 드라마틱한 영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련에서의 생활이라든가 상해에서 또 국내에 잠입해서 조선공산당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갔던 것이고 이 30년대 40년대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을 하려 했던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